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베니제, 오늘도 베니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벤 대표, 요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혼자서 화끈하게 사과 다 해버리대요. 김대중, 노무현, 호남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야권 진영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코드를 막 다 해집고 다니고 있죠. 근데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김대중 문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내가 당시 의원도 아니고 좌우간 의지적으로 적극 좀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 소장 실망했네 어쩌니 하면서 이런 사회가 올려 이러는데요. 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기로 했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대로 다 했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부분을 정말 창피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한 부분으로 하지 않고 말한 거와 좀 거꾸로 했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표 던질 자격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고 당시에 탄핵과 하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을 좀 한 겁니다. 전혀 저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은 사실은 새누리당은 곁다리 들어온 거고,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에 이제 열린당이 분당하고 그 당시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가 주도를 했죠. 조순영 대표가 주도를 했는데, 왜 조 대표가 주도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그 당시 3당이 돼버렸으니까, 노무현 친노가 열린당 만들어서 3당이 돼버리니까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이 당선된다, 이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를 완전히 그냥 대통령이 방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을 막지 않으면 선거를 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그래서 이제 탄핵이 들어갔죠, 물론. 좀 플러스 되는 게 대선 그 당시 이제 돈. 아마 2002년 대선 당시에 대기업들로부터 주어진 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좀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권이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대우건설의 남상태 사장입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네. 바로 그걸로 탄핵안을 올려놨습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올려놓고, 네. 이제 탄핵 주도했던 조순영 씨하고 새누리당 최병렬 대표가 네. 사과를 해라, 이 부분에서 사과를 사과라고 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네. 그러면 탄핵을 가결 안 시키겠다 던져놨는데, 참고로 탄핵은 3월 11일인가 됐을 거고요. 총선은 4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3월 10일 날 탄핵안이 올려놓고, 네. 이제 그게 아마 72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과를. 그런 상황이죠. 근데 노 대통령이 이제 3월 11일 날 기자회견 열었는데, 사과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막말을 퍼부으면서,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대우 건설이죠. 대우 건설의 남상국 사장을 남상국이죠. 실명을 걸면서 그 사람의 이제 비위를 이제 까발리면서 서울대 나오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좀 자기 형한테, 시골에 예, 사는 예. 우리 형님한테 돈 들고 돈을 와서 주고 머리 이렇게 조아리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 사장이 자살을 그때 추진 그때 자살을 해버렸고요. 마포역에서 그냥 바로 뛰어내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 가장 이 노 대통령의 문제가 됐던 발언은 총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게 탄핵 가결안의 그 메시지였는데, 아예 이 노 대통령이 총선의 결과와 내 신임을 연계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대통령은. 근데 입법부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연계시킨다는 거는 상권분리 완벽한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결안만 올려놨다가 탄핵안을 그냥 가결시켜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그때 저는 그 직전에 가을 국회에서 최병렬 대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집에 가서 자문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이 야성을 회복해서 투쟁을 하라. 그래서 최 대표가 단식을 그때 십몇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탄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탄핵에 앞장을 서시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듣는 분 중에요, 저는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을 감추지도 않고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을 가지고 후회할 부분은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노 대통령이 바람을 일으켜서 당선이 되었지만은 그 바람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구분을 제대로 못한 채 국정에 있어서 매우 독선적이고 말을 함부로
해서 저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반대로 지난 총선 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이 안 되면 나 대통령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왔으면요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했을 거예요. 우리 야당이 분명히. 이거 명백한 상권분리 위반이고 총선의 개입이거든요. 그걸 탄핵 안 하면 국회가 자체가 뭐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 탄핵은 정당했고 그 탄핵을 한 다음에 이제 역풍이 이제 뭐 엄청 불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에서 뭐 거의 뭐 조작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과를 합니다. 이번에 추미애 더민주 대표. 추미애 대표는 사실은 가장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좀 주저했는데 이제 탄핵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3월 11일 날 남산국 사장이 자살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겁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탄핵에 적극적으로 또 들어가서 뭐 탄핵문에 막 자기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 근데 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김영환 지금 국민의당 사무총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했죠. 적극적으로 거기도 좀 사과하고 그러는데 탄핵 주도자 중에서 끝까지 사과하는 사람 2명이 조순영 대표하고 지금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같은 경우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뭐 김 총재의 이 지금까지의 생각도 탄핵은 내 정치 경력상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죠. 조순영 대표 같은 경우는 100번 그런 경우 와도 탄핵시킨다 이런 입장이니까 그때 제가 또 이 자민련에 이인재 대표 등을 만나서 그때 대표가 아니었죠. 이인재 의원이 JP의 자민련에 소속됐는데 자민련은 꽁무니를 좀 뺐는데 자민련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탄핵에 마지막에 참가를 했습니다. 저도 뭐 설득 좀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좀 웃긴 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문제는 탄핵을 국회에서 표결시키는 것은 가결될 것 같아. 근데 탄핵 이후에 3당의 즉 당시 한나라당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남은 자유새천년 민주당 자민련 이 3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대선 새로 출발할 대통령 선거에서는 만약에 당연히 현재에서도 가결이 된다면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세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아닌 한나라당이 아닌 뭐 민주당이나 자민련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라. 그래서 이 잔여 임기만큼은 3당의 연립체제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탄핵 전날, 뒷날부터, 그날 밤부터 굉장히 뭐 언론들이 선동하고 촛불 시위가 나오니까 다들 겁을 먹고 뒷정리를 제대로 못했죠.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분들 하도 안 모여서 만나기로 했는데 찾아가니까 집에서 다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이름은 말하면 사실 이제 그때 제가 김경재 총재하고 첫 연을 맺었는데 제가 그때 브레이크 뉴스 편집장을 했는데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탄핵을 한 사람들이 취재에 응해주지 않고 다 도망가니까 거기서 그래도 마이크 잡고 얘기해 준 게 김경재 총재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취재하다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김 총재가 그때 KBS 심야 토론 나가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대학생 한 명이 당신 아들 딸 앞에 부끄럽지 않냐 그래가지고 김 총재가 아들 딸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좀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기술적으로 탄핵에 해서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제 탄핵을 기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김기춘 이제 비서실장인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제로 그냥 땅을 치고 한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날 노 대통령이 자기 신임과 총선을 연계시킨 게 가장 위법적인 거였거든요. 총선 결과와. 근데 먼저 탄핵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걸 넣지를 못했죠. 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춘 실장은 포함시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헌재가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 이거죠. 원 탄핵안을 무산시키고 다시 탄핵을 올렸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 게 대해서 이제 상당히 내 땅을 치고 하는 제가 좀 웃기는 거는요. 헌재가 몇 대 몇으로 탄핵을 갖다가 이렇게 기각시켰는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한 표가 모자랐다라는 5대 4라고 그때 나왔을 때 이게 6표가 나왔어요. 그것도 반대가 3표가 아니에요. 예. 5대 1대 3이라고 한 표가 기권을 했지요. 그런데 탄핵에 찬성하겠다던 한 사람이 로비에 걸려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아는데 그 이야기를 공개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비겁한 일이었다. 통진당 해산할 때도 누가 찬성을 던지고 어땠는지 다 공개했잖아요. 사안별로. 그런데 헌재가 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300명이 그 어쨌든 보팅을 해서 통과되었던 그 중에 200명 이상이 참여해서 통과되었던 사상 유례 없는 부분을 헌재에서 당시
그 9명이 결정을 했다. 이런 부분. 또 특히 당시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가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논리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국회의원이 부패하다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일반론적인 생각이나 이야기지. 여기 국회의원이 표를 던지는데 부패한 사람은 한 표가 아니고 깨끗한 사람은 한 표입니까?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부패한 국회에 고작 300명이 표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 만들면 다 따라가잖아요. 김영란 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럼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청렴한 법은 지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아마 탄핵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도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하라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할 텐데 그때 탄핵 초안을 제가 알기로는 박상천 씨가 아마 작성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네. 추미애가 이제 그걸 보완을 하는데 그때로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탄핵 안에다가 너무 많은 걸 갖다 끌어넣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대통령의 정치 개입만 가지고 갔었으면은 이게 메시가 분명할 텐데 거기다 다 끌어넣습니다. 뭐 측근 비리도 집어넣고 경제 파탄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 여론전 갔을 때 바로 이제 그럼 너희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돼서 사실 여론전에서 패배버린 거죠. 저는 처음부터 표를 보팅을 계산을 했고 탄핵에 가능한 표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봤고 단지 자민련을 갖다가 설득시켜 넣는 것. 또 당시에 한나라당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공천에 탈락했어요. 심지어 네. 최병렬 대표조차도 김문수의 그때 공천을 못 받았어요. 심사위원장 해가지고 막 네, 날렸었죠. 그러니까 이미 탄핵을 하던 시점에서 국회에 공천 탈락한 사람이 우리는 공천도 탈락해서 정치판을 떠날 건데 뭐 하려고 탄핵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내몰려서 새누리 한나라당 내부에서 공천 탈락자들을 탄핵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넣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였는데요.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면 그때 탄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실패한 일이 거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사는 역사에 기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실패한 쪽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고 지금 누구도 탄핵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친노 쪽에서는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에 지금 이정현 씨가 걸려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탄핵에 관한 역사나 자료도 다시 모아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 저는 이건 보수 진영에서도 그럴 책임이 있다. 꼭 성공한 것만 자랑스러워하고 실패한 거는 두려워하느냐. 저는 탄핵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많은 중진 정치인이나 당 대표들을 만나서 탄핵에 참가하라. 표가 가결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치도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김경래 씨 책에 탄핵한 직후 2년 뒤에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 보면요. 탄핵안을 제기한 것 중에서 최소한 노 대통령의 선거 개입 대해서는 다 위법이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다 위법이에요. 노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이 선거를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헛소리를 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면 심지어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개입 좀 그만하라고 공문 쐈는데 그것까지 무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까지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헌재 판결문 보면은 그냥 탄핵이라고 해도 되는 정도 수준의 판결문인데 이제 결국 탄핵이라는 게 뭐 징역 뭐 1년이나 2년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이냐 아니냐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까지 갈 정도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요. 노 대통령이 얼마나 위법을 많이 저질렀는지 다 나옵니다. 그 판결문이. 자, 그렇대. 지금 와서 보면 아니 이정현 씨는 지가 뭔데 지 혼자서 지 맘대로 사과를 다 해버립니까? 그 당시에 아마 탄핵할 때 당직자로서만 국장급 됐을 텐데 이정현 씨가 그 당시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라당에서. 근데 본인이 탄핵을 사과한다. 아니 근데 본인이 탄핵을 주도했으면 모르겠어. 주도했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추미애나 뭐 김정한처럼 탄핵 논의하는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 이거 뭐라고 자기가 탄핵을 사과? 본인이 탄핵을 왜 했는지조차 잘 모를걸요. 왜 했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자체를. 그리고 본인이 왜 사과하는지 모르겠어. 자, 탄핵만 사과한 게 아니라 DJ 정권의 비협조.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이 DJ 정권에 비협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 아닙니까? 6.15 정상회담. 사실 이제 IMF 때 정권을 넘겨주면서 그때 이제 DJ 쪽에서는 주로 공기업부터 금융 구조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협조 잘했어요. 그때는 뭐 입도 못 열었죠. 뭐 그때는. 하자는 대로 했어요. 겁먹자 하면 겁먹는데 뭐 하자는 대로 다 했어. 그때는 또 뭐니 어쩌고 도청도 할 때 아니에요. 국정원이 안기부가. 그때 전혀 뭐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입도 못 열 때였고 그래서 그때 막 뭐 아마 세풍도 걸렸었고
그때 뭐죠? 국정원풍도 걸렸었고 막 여러 걸렸지 않았어요? 그때 한나라당 입장에서. 근데 언제 반전이 됐냐면은 사실 2000년도에 그 총선 때 총선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때 총선 뛰었는데 저는 경상도에서 당시 이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뛰었는데 그 정상회담 발표하고 난 뒤로 제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발표하고 오히려 역풍 불면서 그때 패했죠. 그 당시에 DJ 그 당시에 패했죠. 120몇석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졌다니까. 그때 패했죠. 그때부터 이제 이 한나라당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정권제 레임덕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준 게 아니라 총선 이후에 그냥 레임덕이 가버린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DJP 연합이 깨어지면서 무너진 건데요. 그런데 도대체 뭘 비협조했다고 사과하는 건지, 자, 본인이 탄핵에 혼자서 찬성을, 이 탄핵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하는 건지, 호남차별을 또 이야기했는데, 호남차별을 뭘 어떻게 호남차별을 했는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호남차별에 지 혼자서 기분 좋게 화끈하게 사과해주면 됩니까? 호남차별, 만약에 한나라당 입장에서 호남차별이라 그러면요, 호남차별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이 서진정책을 잘 안 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DJ하고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DJ는 끊임없이 동진정책을 했거든요. 동진정책 안 했으면 저도 뭐 정치판에 안 가서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그런 건 동진정책. 그래서 막 황주장도 그 영남에 후보 나가고 뭐 노무현 쪽 나가고 나가서 떨어지면 또 챙겨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진정책을 DJ는 밀어서 그때 그 김중건 씨 그 TK 그 실세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제 서진정책이란 거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냥 TK하고 PK만 한 60명 먹으면 된다 이것 때문에. 아니, 저기서 90%가 나와야 여기도 뭉치니까 한 80% 나오니까. 그래서 저기서 95% 나라고 부채질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 여지가 있고, 사실 이제 이 서진 정책의 첫 이제 인물이라고 하면 이정현 씨 자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상태에서 이정현 씨하고 이번에 누구죠? 전국의 정운천. 그러니까 그 정도 인물이 가서 이번에 의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좀 프라이드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서진 정책의 선두주자다. 근데 그걸 과거에 호남차별한 거를 사과한다. 이건 너무 저자세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러고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하는 이야기는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정현 개인의 소회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정현이 됐을 때 이거는 이정현 개인의 인간 승리는 맞지만 이것이 국민의 승리냐 아니다. 이정현이가 앞으로 잘할 거라 보냐 노라고 이야기해서 욕 좀 먹었습니다. 댓글에 막 험악하게 씹어대더만요. 이 인간 승리라고 뭐 박반지 어떤 사람들이요. 그 일베에서도 저 많이 씹었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왜 말을 안 합니까? 사과에 대해서요. 저는 이 보수라는 인간들이 이거 뭔 생각으로 사는지 솔직히 인간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의심스러워요. 하는 짓거리가. 다음날 이정현 대표가 이제 국회 연설하고 이호 여사를 찾아가서 뭐 거의 예전에 중세시대 때 무슨 뭐 기사가 그 여왕에게 그 인사하는 수준의 그 무릎 꿇고 인사하더라고요.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무릎 한번 꿇어서 완전히 무릎 꿇고 인사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존경하고 뭐 그러면 그 당에 가서 정치하지 뭐 하려고. 5.18 직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야 민정당이지 민정당. 전두환 당에 와서 정치를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존경했으면 글로 가는 게 맞죠. 그래놓고 이제 그 당시 국보위의 후신인 민정당에 들어가서 편하게 정치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다니고 김대중 관 들고 찬양하고 다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요. 그런다고 호남에서 표가 나올까? 저렇게 김대중 관 들고 찬양하고 다니면 호남 사람들이 야 우리를 존중하거나 표가 나오느냐? 영양표가 빠지겠죠.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왜 지금 호남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겠냐 이 상황에서 왜 더민주도 안 가고 국민의당도 안 가고. 저는 좀 당당하게 할 필요 없다 호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과거에 호남을 차별했다고 그래가지고 사과 그럴 게 아니고 앞으로는 중량급 인사들을 호남에다 공천을 하고 호남의 큰 인물들은 다 총리 뭐 장관으로 발탁을 하고 호남 대권자도 키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신 있게. 근데 그러면서 반드시 짚어야 될 거는 김대중에 대한 공과는 정확히 짚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특히 지금 이 사드 정부에 대해서 저 김무성 씨는 아예 그때 김대중 무슨 뭐 어디 방문해가지고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뭐 퍼주자는 얘기입니까? 그 리더십이 지금 상황에서. 특히
특히 이 상황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그 불법 대북 송금 5억 원, 그 5억 달러죠. 그 박지원 지금 그 국민의당 대표하고 같이 둘이서 그 완전 나라 망친 거 아닙니까?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서로 교류를 한다 만난다는 할 수 있지만 만나는 조건으로 5억을 돈을 보내주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책은행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산업은행에서 불법 대출해가지고 현대상선을 통해서 현대상선이 현찰로 김정일 개인 계좌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 뒤에 언제 됐습니까? 그로부터 4년 뒤에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지요. 2006년도에 바로 이제 핵심했으니까 그거 뭐 뻔하죠. 그 돈 가지고 했겠죠. 그거 뭐. 그 4년도 아니, 4년이네. 거의 2006년에 6년 뒤네, 6년 뒤에. 자, 그리고 이제 핵 개발은 98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98년도 진행 중에 있는데 한창 개발할 때 네. 5천억을 김정일 개인 기자로 넣어준 게 김대중과 박지원 아니에요. 당시 IMF 직후라 환율이 지금보다 셌기 때문에 더 셌겠네. 5천억이 아니라 한 7천억, 8천억 됐을 거예요. 자, 이런 대북 송금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은 잘못됐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그것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되어서 오늘날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안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고 벤 대표가 하는데 저보고 항상 뭐 누구 개새끼 이렇게 이야기해봐라는 사람 제가 개새끼보다 더 심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김대중을 떠나서 그 범죄를 저지른 주 범인 박지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사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무슨 뭐 남북 무슨 뭐 또 퍼주자 그래요. 정상회담을 하라고 또 그러더만요. 지금 그런 박지원한테조차 당신 때문에 이 꼴 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박지원에조차도. 자, 지 혼자서 사과하면 끝납니까? 저 동네에서 그래 되기 어려운데 돼서 황송해서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안철수나 박지원이 빼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호남하고 연대 연립 정부 한번 하자 이러면 내가 한 20-30% 표 몰고 와서 나도 대선 한번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 호남과 연립정부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이정현 대표의 호남 연립정부가 박지원과의 연립정부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 국회의원설 끝나고도 내려오는데 박지원 씨가 이정현 씨한테 주먹을 들더라고. 그 이정현 씨가 뭐 머리 숙이던데 그게 아니라 박지원 씨가 이정현 씨한테 야 임마 한 대 그렇죠. 맞을래 이런 겁니까? 호남은 낸데 앞으로 연대하고 연정하는 거는 내가 다 이야기할 건데 네가 와 그러냐 이거 펠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숙이고 박지원한테 그러니까 김대중한테 말할 것도 없고 박지원 자체한테 저자세고 아니 김무성 대표도 보세요. 박지원한테 형님 하고 따라다니고 새누리당 그 당시 19대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 가장 존경하는 인물 2위가 박지원을 꼽았단 말이에요. 아니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창출한 노무현 정권에서 특검을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그런저런 사연들이 문제가 되어서 다들 예? 조사를 받고 감방 가고 한뜬 거 아닙니까? 조사를 받아서 특검 수사 결과 결국 그게 이 5억 불의 이 불법 송금이 남북 정상회담에 연계라는 게 밝혀졌죠. 자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도 그게 돈 주고 산 평화냐 뭐냐 그것도 말 한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성역이 몇 개 있습니다. 건들지 못하는 성역이고 그거는 말을 하면 그냥 정치 안 할래. 전 정치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정현 대표처럼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더 웃기고 자빠진 게요. 이정현 되었을 때 인간 승리라고 찬양하면서 이정현이 새로운 열풍을 새누리당이 갖다 넣을 거라고 찬양에 맞이 않던 인간들이 왜 입을 쳐닫고 있어요? 아니 그 많은 그 자칭 보수단체들 저는 뭐 애초에 김대중이라든가 관계도 없고 전 뭐 수시로 김대중 개새끼발 수준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단지 제가 김경재 총재와 가깝다는 이유로 막 수시로 또 저한테 김대중 개새끼발 요구했던 그 자칭 보수 인사들 이런 이정현의 이 굴욕에 대해서 누구 하나 페이스북으로조차 비판 안 하더라고. 왜 우리한테 뭐 김대중 하는 사람들이 이정현한테 한마디도 안 해. 성명서는 내가 기대도 안 하고. 이게 참 이상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이 메이저 지도부는 다 김대중 반 들고 받들어 모시는데 밑바닥 자칭 보수는 계속 자기들끼리 김대중 개새끼야 하면서 그러면 그런 새누리당하고 절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대학은. 그러니까 뭐 우리 벤 대표가 많이 했으니까 나도 김대중 개새끼라고 황장수한테 말을 요구하지 말고요.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파 그 개 같은 사이트 좀 보지 마십시오. 제가 뭐 이제 개 이름이 붙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인간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정현을 찬양하고 이정현이 제대로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저를 씹었으면 지금쯤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렇게 애국적 열정에서 그런 비판과 지지를 했다면 지금쯤 이정현에 대한 도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면 이 사람들이 전부 공작원입니까? 댓글 부대입니까? 저는 이게 약간의 좀 계급적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인데, 김대중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판은 저는 제가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대북송금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운영 방식 자체까지 비판했는데, 김대중 거의 개새끼에바 수준으로 이 비판이 넘어가면 이게 잘못 걸리면 이게 호남차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베는 거의 호남차별 사이트로 찍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완전 저주하는 수준의 비판을 하는 사람은요, 공적 라인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아니 그럼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대북 정책이나 그다음에 송금, 전 솔직히 말하면 노벨 평화상 수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욕을 그 이름 뒤에 붙여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한마디로 이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이 특정한 정오의 대상을 만들어서 까는, 이것이 과연 정치나 어떤 이념 대립별로 본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밑바닥을 바치는 겁니다. 보수에 밑바닥 바치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노예가 돼요. 왜? 호남 차별하는 발언들을 막 하고 다니니 어떻게 공직을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한 노예고, 그럼 상층부 주인 새누리당은 뭐 하고 있냐? 맹목적 김대중 찬양이에요. 오직 호남한테 안 지켜가지고 호남이 그 결집력이 있잖아요. 막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인들은 김대중 찬양하고 밑에 있는 노비들은 김대중 저주하고, 이게 완전히 계급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저는 이 대중의 속설과 그 다음에 진실하고의 부분도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호남 차별이라는 부분 속에 호남이는 어떻더라,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더라 말을 하는 과거의 속설들을 그걸 갖다가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호남 차별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있었다. 그러면 호남 차별이라는 가장 큰 부분은 호남 인재가 등용이 되지 않는다. 호남의 예산이 제대로 깔려서 이 도로나 다리, 지역 개발, 공장 유치 등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논리적인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남 차별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가고, 새누리당이 만약에 호남 차별이 사실이라면 당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오랫동안 데이터와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차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속에서 영호남이 화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론이 모아지고 난 다음에 대표가 사과를 해야 차별이 있었다면 진정한 사과가 되고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겠어요? 저런 식으로 혼자서 저래버리면 저게 뭡니까? 정치적인 장난이잖아요. 아니 근데 새누리당 내에서 아마 이정현 씨가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호남이 소수니까. 오히려 차별이 아니라 소수라서 혜택도 비례대표도 다시 그렇게 호남목으로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새누리당 내에서의 문제 가지고 자기가 공적으로 발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내에서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새누리당이 호남을 차별해 왔다. 그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새누리당이 국가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 호남을 차별했다. 그러면 사과할 만하지만은 글쎄 그랬나 새누리당이? 아니 국가 운영에서 호남을 차별해 왔나? 역대 대한민국의 여야당의 관계 속에서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국정에 협조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협조 안 되죠. 지금도 이 야당 협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예. 자, 그런데 국정에 비협조에 사과를 한다.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본인이 비협조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협조할 수 있는 그 위치도 아니었는데 그래 남이 한 걸 가지고 사과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아니 화통하게 그냥 돈 안 드는 사과 그냥 실컷 자기가 다 해버리고 나면 이제 이번 대선에서 우파 진영 보수 진영에는 다른 사람은 사과할 자격이 없고 선수를 뺏긴 거니까 내가 미리 선수 쳐서 화끈하게 해버리자. 이게요 좀 내 안타깝다는 뭐냐면 이정현 씨의 이른바 좀 세상을 보는 지식의 깊이가 얕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하고 다 좋은데 지식까지나 뭐. 이걸 좀 더 멋있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호남 문제 거론할 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부산 출신이죠. 더민주 문재인 부산 출신이죠. 박원순 저 창녕 경남 출신이죠. 어떻게 된 게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전부 다 호남 기반 정당인데 호남에 있는 대선 주자가 한 명도 없다. 호남 출신 대선 주자가. 사실 이게 호남 차별이에요. 이게 호남 차별.
호남 기반의 정당인데 호남 출신의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게 이게 명백한 호남 차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정현 대표면요 마이크 잡고 그것 때려버렸습니다. 당신들이 호남 차별하고 있는 거다. 왜 호남에 대권 주자는 없냐. 호남 90% 몰표 받고 부산에서 가겠다는 거 아니냐. 내가 책임지고 호남 대권 주자 만들겠다. 이렇게 좀 크고 멋있게 풀었어야 되는 거죠. 저걸 기어 다니면서 사과하러 다니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영호남에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은 제도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5급 이상의 공무원에 지역의 차별이 명백히 있어서 호남 정권이 탄생하면 영남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영남 사람이 되면 호남 사람이 잘 안 된다면 공기업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에서 고위직만큼은 지역별로 인구 비례 할당제를 도입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건설적인 부분 아닐까. 한시적으로 한 10년만 그래 보자라든지. 물론 그것이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처럼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이제 주마다 인구수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이 엄청 많죠. 그리고 엄청 뭐 많지. 작은데 아카소 같은 경우 셋밖에 안 되고 캘리포니아는 60명 하니까 그래서 상원 처음부터 상원을 만들어가지고 한 주마다 똑같이 2명씩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명씩에서 100명을 하죠. 그래서 차별을 막겠다 하면은 상원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지역마다 이제 지역의 이 크기나 이 재정과 관계없이 2명이면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풀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산을 인구 비례로 갖다가 지역 예산을 할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저렇게 화끈하고 하는데 저분 왜 저런다 봐요. 저는요 좀 선의로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정현 씨에 대해서 뭐 선의로 보자면은 그 서번트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하인 리더십입니다. 저는 저럴 것 같았어요. 저 받들어 모시는 리더십이 그러니까 무슨 리더십 한국말로 그냥 가서 기구 찬양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 특히 호남 문제 같은 경우는요. 호남 사람들한테 사실 호통을 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들 계속 그렇게 90% 몰표주니까 이 꼴 난 거 아니 이런 정도로 호통을 같이 치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다가 받들어 모신다. 그래서 그게 한 표라도 받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본인은 순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받들어 모시고 했다고 그건 가능하지만은 지금 국가적인 대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야 자기가 기든지 말든지 국회의원 가기 위해서 뭐 기어만 다녀도 뭐 된다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바인데 당 대표가 돼가지고 자기 당을 놓고 그냥 다 엎드려서 기어서 도움이 되면 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사과하는 거는요. 저는 차별이 있었다면 그 차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진지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 한 권을 만들 정도로 1년쯤 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당의 의총에서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에서 결의까지 해서 자 이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결론을 책 한 권으로 만들었고 이걸 당 대표가 대표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또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또 분명히 짚어야 되겠죠. 아니 근데 뭐 차별을 뭘 했겠어요. 지금 새누당이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때 그 광주 그 뭐 문화전당인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막 세금 퍼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대부분 새누당이 호남에 대해서 아첨만 하고 있지 무슨 차별을 했습니까? 뭐 예전에 민정당 때 좀 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화끈하게 던져준 이정현 대표 저런 식으로 하면 뭐 본인 대선 갈 생각 있습니까? 본인이 앞으로 호남과 이 영남 사이에 연립이나 연대에 뭐 키맨을 하겠다고 저런 거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탠스면요 정확히 박지원과 손잡기 딱 좋은 스탠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스는 박지원과 가는 스탠스예요. 그냥 엎드려 기고 김대중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뭐 충분히 김무성 씨가 원래 박지원하고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대표 전에 부산 출신인 김무성 씨도 사실 이정현 씨랑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호남 가서 엎드려 기고 했거든요. 심지어 그분은 명백히 부산 출신이고 김무성 씨의 부친 김영주 회장도 부산 출신인데 회사 이름만 전남방직이지. 전남방직이 회사 이름이 왜 됐냐면요. 일본의 일제시대의 기업을 전남방직에 인수했을 뿐이고 본사가 서울인데 적산 불화 받으면서 그거 이름이 전남방직이라고 자기가 전남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면서 무슨 뭐 추미애는 자기가 호남의 며느리 안철수는 호남의 사위 모두가 호남에 아첨을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차별합니까 호남을 다 호남에 아첨하고 있는데 나는 부산의 아들인데 왜 이리 진짜 저는 대대로 서울이고 우리 선조는 개성인데 왜 제가 호남의 양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호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는 옛날에 그 당에서 정치도 했지만은 안 맞아서 제가 탈당을 할 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뿌려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되고 난 다음에 이념적 가치나 어떤 노선이 기존의 이 민주당, 전통 민주당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이 당이 장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도저히 있을 상황이 아니라서 난 탈당을 하겠다고 여러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저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정현 대표부터 욕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라 이겁니다. 자, 나한테 침 뱉으려면 이정현 대표한테 침을 한 말은 좀 뱉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 보수 쪽에 요즘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뭡니까? 누가 시켜서 저래요? 왜 저래요? 아니, 뿌리 깊은 노비 근성이에요. 저는 자칭 보수라 얘기하는 이 제야 보수.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계급이 이분법인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과 차지하고 싶은데 못한 이 계급이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죽을 때까지 노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죽을 때까지 주인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노비인 사람들이 우리 보고는 한 자리를 못해가 이제 돌아서서 씹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어떻게 이제 생각해요? 같이 노비를 하기 위해서 확장을 못하게 막는 거죠. 같이 노비를 이제 해야 되니까 탈출을 못하게 잡는 겁니다. 아, 우리는 저기 이 프리덤 자유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노비들이 봤을 뭐 때는 노비들이 이제 막 같은 놈 하는 주제에 거죠. 저 자식은 프리덤 하니까 그겁니다. 좀 미친 놈이네 이거구나. 예, 그리고 이 주인들은 해먹어야 되니까 김대중 찬양해도 놔두는 거고 우리 같은 아무튼 김대중 찬양한 적이 없어요. 찬양한 적이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만 계속 김대중 개새끼야라고 이제 계속 그런 거죠. 변 대표한테 저한테는 낙인을 갖다가 깊숙하게 찍어가지고 예? 노예라고 여기 이제 낙인을 가슴에 하나 새기려는데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노비가 아니다 주장하니까 못 가게 막는 거죠. 진짜 노비들이 봤을 때는 기분이 진짜 더럽게 나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 자칭 보수의 노비 계급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거의 와야 될 것 같다. 이게 노비가 이제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노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자칭 보수 뭐 저도 그렇지만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이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서 저는 좀 다르지만 변 대표가 기독교하고 혼자 살아서 좀 우호적인 줄 알았더만 그러진 않아요. 아니 기독교들이 하는 동성애 비판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는데 근데 저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동성애 찬양을 엄청 많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유인 사무총장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작정하고 동성애 찬양하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거라는 확신을 갖고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그런데 그분 제일 친한 분들이 보면 유명교회 목사님들이 다 있는데 목사님들이 왜 또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나? 목사들도 노비인가? 근데 문제는 그 동성애 가지고 거의 막 때려잡대 하는 자칭 보수들이 또 반기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노비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요 이념도 없고 원칙도 없고 밥 주는 데 가는 거예요. 노비는 주인이 고양이를 보고 개 이러면 노비가 그 뒤부터 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페이스북에 하나 글을 쓴 게 저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있지만요 그 동성애 찬양하는 그 수많은 발언만 가지고도 저는 저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다. 네, 정치적으로 약삭 빠르는 거거든요. 저거 하면 뭔가 내게 도움되겠지. 그래서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기문 총장이 정말 대권을 가고 싶으면은 그 동성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와서 줄 서가지고 노예하겠다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받아주면 대권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기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지만은 이번에 이 항저우에 G20에서 별도로 뭐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또 인정서를 준수하겠다라는 걸 반기문한테 제출하는 그런 세 사람 모임이 있었는데 오바마가 반기문 이 총장한테 당신 퇴임할 때 다 됐는데 퇴임하면 뭐 할 거요 했더만은 나는 회고록을 쓰는데 그 안에 오바마가 파리 기후 협약 등을 통해서 얼마나 환경 문제에 기여했는지 들어있다고 또 엄청 빨대요. 그러다만 옆에 있는 또 시진핑한테 또 극찬을 해요. 야, 두 사람 앞에 놓고 저렇게 동시에 빠는데 이 물어봤던 오바마가 공연히 그거 물어봤겠어요? 참 잘 빤다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돌아오면 이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칭 보수들이 또 이제 동성애 찬양하고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반기문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뭐 노비한테 뭐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그냥 먹이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저는 동성애 반대를 훨씬 미약하게 하는 쪽이에요. 보수 내에서. 제가 제야만 미약하게 할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세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반기문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반기문 지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가치나 제일 자신을 남하고 구별짓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무의미한 거네요. 근데 전혀 없는데 네. 그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냉철하게 뭐 잘 비판한다 그러면은 그 탈출이 되니까 탈출을 못하게 막는 것도 원칙을 지켜요. 탈출 못하게 하는 원칙은. 그러니까 노예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네. 지키는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밟는다. 탈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저는 정신 상태가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벼락이 빨리 내리지길 바랍니다. 저는 벼락이 빨리 내릴 거예요. 네, 저 상태로는 못 살아남습니다. 자, 이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 진영 내부의 노예 견성을 이렇게 스스로 철폐하지 않고는 보수가요. 대선에 이길 수도 없고 이게 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표, 반대표라면 반기부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그 반 아니죠. 변. 근데 그분도 또 중국이 자기 고향이라고, 반시성이. 중국에 가면 반시가 처음 나온 그런 시족촌이 있대요. 거기 동생이 열심히 다녀요. 되면 또 중국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반 대표 뭐 중국하고 뭐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아마 시진핑 앞에서 물어보니까 둘을 다 찬양하는 걸 보고 오바마가 해를 내둘렀을 거라 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사드. 뭐 저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평가를 하고 있나 모르겠네. 최근에 뉴스 못 9월 말에 추석 지나고 한대요. 발표를. 근데 뭐 발표 뭐 하나마나 롯데골프장으로 뭐 거의 뭐 산다 그러는 것 같은데 살려면 돈 1,000억 더 들으니까 그러면 이 비준을 하라고 하는 야당 말이 맞아지니까 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골프장하고 바꾸느니 뭐 땅하고 대토를 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토해도 돈은 돈 가치로 그게 기본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아니 땅이라는 게 다 다른데 딱 1,000원짜리 땅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평가를 해가지고 그건 모자라는 걸 또 현찰로 해야 되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려면은 그냥 롯데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갖다 갖추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일단 저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어쨌든 뭘 바꾸든 뭐든 1,000억 이상 되면은 뭐 국회 비준 해야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간단하게 오늘 내가 혹시 한 거 봤어요? 대통령이 차라리 비준을 투표하자고 해라. 야당 보고 그래 비준 투표하자. 전부 이름 다 나오잖아요. 누가 찬성했나 누가 반대했나. 자 그래 사드를 붙이자. 이러면 만약에 비준이 부결돼 버리면 미군이 사드 빼고 미군 철수한다 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에 어찌 되겠어요? 야당들이. 근데 이게 비준을 붙이려면은 성산포대에서 붙였어야 되는데 이 롯데골프장을 옮겨서 붙였을 때는 상당히 명분이 퇴색돼 버리죠. 아니 어차피 뭐 걸레가 이래 가도 걸레고 이제 다시 성산으로 가도 걸레고 롯데 해도 걸레고. 아니 지금 다시 성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저는 하루빨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의 사드 그냥 취하라. 고만하자. 우리도 모질한다. 5개밖에 없는데 세계에 하기 싫은 걸.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연말 안에 트럼프가 사드를 그만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제일 그러고, 높아요. 예, 그렇게 해결될 일이 가장 높아요. 그러고 배치를 하고 싶으면 2조 주고 사가라. 이렇게 하면 저절로 붙이게 돼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그래갖고 붙이든지 안 그러면 빼라 그러고 막 사드도 빠지는 김에 사드가 지켜주지 못하는 미군들 다 나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 부산 앞바다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미군들이 절반쯤 배에 타야 국민들이 가지 마시오 하고 인천 뭐 상륙 작전이 아니라 인천 뭐 다시 배 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탑승 작전입니까? 그리 돼야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릴 거다 보고 또 그리 되면 이 보수가 한마디로 이기기를 포기한 개 보수가 내년 대선에서 이길 기회가 올 거라 보는데 저는 박 대통령 보고 국민투표 붙이라는데 붙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 붙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도 안 하니까 요 사드를 갖고 차라리 국회에 표결 붙이겠다고 이야기하면 야당 고민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보고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언제 부리면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야당 안에서 한 20명 반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야당이 아마 그때부터 머리 잡고 쓰러질 거예요. 그러면 전국이 싹 정리가 될 건데. 그건 사실은 이제 좀 승부사 근성이 있으면은 비준을 먼저 붙이고 비준이 부결되면 국민투표 또 붙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계속 도망다니다가 일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서 이거를 그냥 트럼프가 정리를 해줘서 무산이죠, 무산. 지금 무산이죠. 한국에서는 이거를 정리할 사람이 없고 오직 트럼프만이 정리를 할 수 있다. 무산으로 정리될 겁니다. 자, 뭐 트럼프가 정리했어요. 그때 벼락이 떨어질 때
다들 고백을 벼락을 보고만 하세요. 나는 반대했나 안 했나. 자, 변 대표 오늘 이만 합시다. 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하다 보니 열리받아가. 예, 그 김대중 뭐 노무현 탄핵 호남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하나하나 요소가 핵심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짚고 공부하는 이런 새누리당 의원도 없고 노비 보수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방송의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이게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리 해봐라 한 이야기 다 했으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뭐 말해봐라 이런 인간이 있으면 그냥 주둥이를 부숴버리겠습니다. 예?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노예들아. 자, 오늘 감사합니다.